새벽 3시 15분. 정숙 68은 천장을 응시한 채 잠들지 못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 아직도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혈압약과 수면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손을 뻗으려던 순간 그것이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여자의 목소리. 낮고 절망적이고 끝없이 슬픈 울음이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소리는 벽 너머에서 들려왔다. 옆집. 1년 전부터 비어있던 그 집. 이상하네. 정숙은 벽에 귀를 가까이 댔다. 울음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목 놓아 우는 것 같았다. 간헐적으로 미안해. 미안해. 라는 중얼거림도 섞여 있었다.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빈집에서 어떻게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아파트 경비실로 내려갔다. 경비원 박 씨는 여전히 졸린 눈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저기 1203호 말이에요. 거기 아직도 비어있죠? 네, 작년 6월부터 공실입니다. 왜요? 어젯밤에 거기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우는 소리요. 박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럴 리가요.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들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는데. 혹시 옆동 소리가 울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요즘 신경 많이 쓰이시죠? 혼자 계시니까.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다. 박 씨의 눈빛이 묘하게 회피적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 오후 정숙은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을 찾아갔다. 먼저 1204호 김씨 부부. 문을 두드리자 아내가 얼굴만 내밀었다. 어머, 뭐 일 있으세요? 혹시 어젯밤에 1203호 쪽에서 소리 들으셨어요? 사람 우는 소리요. 김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직됐다. 아니요, 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일찍 자서. 하지만 분명히. 저 지금 바빠요. 죄송해요. 문이 쾅 닫혔다. 정숙은 어리둥절했다. 뭔가 이상했다. 김씨 부인은 평소 수다스러운 사람인데 오늘은 너무 서둘러 문을 닫았다. 1201호에 혼자 사는 젊은 남자에게도 물었지만 몰라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1205호 노부부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밤이 되자 정숙은 침대에 눕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벽을 마주보며 자정이 지나고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났다. 그리고 3시 10분. 또 들렸다. 흑. 정숙은 벽에 손을 댔다. 울음소리는 더 절실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듯 했다. 정숙은 벽을 살짝 두드렸다. 톡톡. 울음소리가 멎었다. 정적.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흐느낌. 이번에는 더 크게.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 접수입니다. 제 옆집 빈집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정숙이 주소를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상담원의 목소리. 거기. 은빛 아파트 1203호요? 네,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박정숙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에 벽 너머를 계속 주시했다. 30분이 지났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울음소리는 어느새 멎어 있었다. 다음 날 정숙은 다시 경비실로 내려갔다. 이번엔 다른 경비원이었다. 젊은 최 씨. 어제 경찰 왔었나요? 제가 신고했거든요. 아니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이상하네. 분명히 신고했는데. 최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모님, 그 집 말씀이시면 그냥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정숙은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확신했다. 뭔가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않기로 했다.
커피를 진하게 타서 마시고 벽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녹음기도 준비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새벽 3시. 시계 바늘이 그 시간을 가리키는 순간 또다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숙은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울음과 함께 다른 소리도 들렸다. 발소리. 무거운 발걸음. 남자의 발소리 같았다. 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 조용히 해. 여자의 울음이 더 커졌다. 제발. 제발. 시끄럽다고.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다시 정적. 정숙의 손이 떨렸다. 분명 누군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정숙은 다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오지 않았다. 새벽 4시 정숙은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열었다. 1203호 앞으로 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콩콩콩. 거기 누구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멎었다. 숨소리마저 사라진 듯한 고요함. 정숙은 귀를 문에 바짝 댔다.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덜컥.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정숙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쪽에서 누군가 멈춰 선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멀어지는 발소리.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다. 분명히 녹음되어 있었다. 울음소리, 남자의 목소리, 쿵 하는 소리. 모두. 이제 증거가 있어. 정숙은 다음 날 경찰서에 직접 가기로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왜 아무도 이 소리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걸까? 왜 모두 외면하는 걸까? 그리고 새벽 마지막으로 들린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제발. 살려주세요. 토요일 아침 정숙은 경찰서로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멈췄다. 1203호 앞에 이삿짐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젊은 남녀가 짐을 나르고 있었다. 어머. 정숙은 얼어붙었다. 빈집이었던 곳에 사람이 들어온다. 그것도 하필 지금.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인상에 안경을 쓴 점잖은 모습.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왔습니다. 남자가 먼저 인사했다. 미소는 예의 바른 것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옆집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여자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짐만 나르고 있었다. 정숙은 그녀를 유심히 봤다. 긴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소매 끝으로 손목에 멍이 살짝 보였다. 여자가 정숙의 시선을 느끼자 재빨리 소매를 내렸다. 저기, 혹시 언제 계약하신 거예요? 이번 주 초에요. 왜요? 아니, 그냥. 여기 오래 비어 있었거든요.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저희는 급하게 구했는데 마침 나왔더라고요. 운이 좋았죠. 정숙은 더 묻지 못했다. 뭔가 말하기 힘든 분위기가 흘렀다. 저녁 정숙은 녹음기를 들고 다시 경찰서에 가려 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1203호에서 소리가 들렸다. 부부 싸우는 소리. 왜 자꾸 나가려고 해? 그냥. 답답해서요. 답답하면 베란다에 나가. 밖에 나갈 필요 없어. 하지만 말 안 들려? 정숙은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다. 쿵.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여자의 작은 신음. 정숙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거기 괜찮으세요? 아는 순간 조용해졌다. 잠시 후 남자가 문을 열었다. 얼굴엔 여전히 미소.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나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짐 정리하다가 상자가 넘어졌어요. 괜찮습니다. 남자의 뒤로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흩어진 물건들을 줍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내가 좀 예민해서요. 이사 오느라 힘들었나 봐요. 그러시구나.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다. 하지만 정숙은 그 짧은 순간에 봤다. 여자의 눈. 공포에 질린 눈. 밤 10시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벽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조용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또 들렸다. 울음소리. 익숙한 그 여자의 흐느낌. 정숙은 소스라쳤다. 이번엔 녹음이 아니다. 실제로 저 안에 있는 여자가 울고 있다. 정숙은 벽을 두드렸다. 톡톡톡. 울음이 잠시 멎었다. 정숙은 더 세게 두드렸다. 그러자 벽 너머에서 똑같이 두드리는 소리가 돌아왔다. 톡톡톡. 거기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됐다. 더 작게, 더 절망적으로. 새벽 2시 정숙은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울어? 지겹지도 않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조용히 못해? 탁. 뺨 맞는 소리. 여자의 낮은 신음. 정숙은 참을 수 없었다. 112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 접수입니다. 은빛 아파트 1203호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신고자분 성함은? 박정숙이요. 빨리 와주세요. 20분 후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다. 정숙은 경찰과 함께 1203호 문을 두드렸다. 남자가 문을 열었다. 놀란 기색도 없이 태어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와서요. 혹시 집안에서 다툼이 있었나요? 아니요, 조용히 있었는데요. 확인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남자는 문을 활짝 열었다. 경찰이 안을 둘러봤다. 여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얼굴엔 멍 하나 없었다. 화장을 한 것 같았다. 부인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다툼 같은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희 잘 지내요. 경찰은 정숙을 돌아봤다. 뭘 들으셨다고 하셨죠? 분명히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뺨 때리는 소리도 들었고요. 남자가 난처한 듯 웃었다. TV 소리였나 봐요. 드라마 보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괜찮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은 황당했다. 하지만 혹시 더 문제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경찰이 떠나자 남자가 정숙을 쳐다봤다.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사모님, 저희 부부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폐가 됩니다. 문이 닫혔다. 정숙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마지막으로 본 여자의 눈빛.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다. 분명히 그날 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은 더 불안했다. 조용함이 오히려 불길했다. 새벽 4시 정숙은 베란다로 나갔다. 옆집 베란다 불이 켜져 있었다. 살짝 몸을 내밀어 보니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칼이었다.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여자는 칼날을 자기 손목에 가져다 댔다. 천천히. 정숙은 소리쳤다. 안 돼요. 여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입모양으로 무언가 말했다. 살려 주세요. 그 순간 안에서 남자가 나왔다. 여자는 재빨리 칼을 숨기고 미소를 지었다.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감쌌다. 다정해 보이는 모습. 하지만 정숙은 알았다. 저건 연기다. 베란다 불이 꺼졌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 경찰서에. 아들에게. 누구에게라도. 1203호 뭔가 이상합니다. 제발 조사해 주세요. 하지만 새벽 5시 답장은 오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정숙은 눈이 충혈된 채 거울을 봤다. 3일째 제대로 잠을 못 잤다.
벽 너머의 그 여자가 계속 신경 쓰였다. 칼을 들고 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했다. 오전 10시 정숙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 1203호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안녕하세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저희가 좀 예민했나 봐요. 아니에요. 아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신경질적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이거 선물이에요. 남자는 케이크를 내밀었다. 정숙은 받을 수밖에 없었다. 괜찮아요. 저도 신경 쓰여서. 부인이 좀 나아졌어요. 요즘 잘 자더라고요. 소리 안 들리시죠? 네. 다행이네요.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는 조용할 겁니다. 약도 먹이고 있거든요. 신경안정제요. 정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약? 신경안정제? 혹시 부인분이 많이 아프세요? 좀 예민한 편이에요. 원래 그래요. 제가 잘 돌볼게요. 남자가 돌아간 후 정숙은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놓았다. 열어보니 초콜릿 케이크. 하지만 먹을 생각이 들지 않았다. 뭔가 찝찝했다. 그날 밤 정말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울음소리도 발소리도 아무것도. 너무 조용했다. 정숙은 오히려 불안했다. 벽에 귀를 대고 들어봤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약을 먹였다고 했지. 정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너무 많이 먹인 건 아닐까? 화요일 저녁 정숙은 아파트 로비에서 1203호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안에 뭔가 묵직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장 보셨어요? 남자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웃었다. 네, 좀 샀어요.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남자는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정숙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쇼핑백 밑에서 무언가 빨간 액체가 떨어지고 있었다. 와인일까? 아니면. 정숙은 바닥을 봤다. 몇 방울의 붉은 자국.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다. 피냄새는 아니었다. 다행히. 케첩 같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그날 밤 새벽 2시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울음소리가 아니라 끌리는 소리.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둔탁한 소리. 정숙은 벽에 귀를 댔다. 소리는 현관문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자기 집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하지만 1203호 문이 열려 있었다. 남자가 큰 가방을 질질 끌고 나오고 있었다. 정숙은 재빨리 문 뒤에 숨었다. 남자는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가방이 이상하게 컸다. 그리고 모양이 사람 같았다. 설마. 정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정숙은 급히 계단으로 내려갔다. 1층 로비. 남자는 가방을 차에 싣고 있었다. 검은색 SUV. 정숙은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다. 가방을 싣고 난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떠났다. 정숙은 차 번호를 급히 메모했다. 32하 8471. 경비실로 달려갔다. 야간 경비 최 씨가 졸고 있었다. 저기요. 1203호 남자가 방금 큰 가방을 싣고 나갔어요. CCTV 확인해봐요. 최 씨는 화들짝 놀라며 모니터를 확인했다. 지하주차장 CCTV. 남자가 가방을 싣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뭘 신고해요? 짐 싣는 건데. 그 가방이 이상해요. 너무 커요. 여행 가방 아닐까요? 정숙은 답답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사모님 괜히 오해하시는 거 아닐까요? 남 사생활에 너무 관여하시는 거.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정숙은 1203호 초인종을 눌렀다. 남자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부인분은 어디 계세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요즘 안 보여서요.
괜찮으신가 싶어서 지방에 내려갔어요. 친정에. 아, 그러시구나. 언제 가셨어요? 어제요. 갑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시대서. 정숙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봤다. 거짓말하는 눈빛이었다.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있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안부 전화라도. 괜찮아요. 제가 전달할게요. 문이 닫혔다. 정숙은 복도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그 가방. 지방에 갔다는 여자.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다. 오후 정숙은 아파트 쓰레기장에 갔다. 1203호 쓰레기 봉투를 찾았다. 검은 비닐봉지.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안에는 여자 옷가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신분증. 정숙은 숨이 멎었다. 신분증 사진 속 여자는 분명 1203호 여자였다. 이름은 이수진. 1994년생. 왜 신분증을 버린 걸까? 정숙은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증거다. 분명한 증거. 그날 저녁 정숙은 아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옆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정숙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설명했다. 울음소리, 여자의 멍, 새벽에 사라진 가방,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신분증. 엄마, 그거 좀. 추측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엄마가 요즘 혼자 계시니까 너무 예민해지신 거 아니야? 준호야, 엄마 말 안 믿니? 믿긴 하는데. 그냥 조심해.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끄는 정숙은 허탈했다. 아들마저 믿지 않았다. 밤 11시 정숙은 베란다로 나갔다. 옆집 베란다를 살펴봤다. 불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수진 씨, 거기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정숙은 더 크게 불렀다. 이수진 씨, 대답해 주세요. 여전히 침묵. 바람만 스쳐 지나갔다. 새벽 1시 정숙은 다시 벽에 귀를 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완전한 정적. 울음소리도 발소리도 숨소리도. 혹시 정숙은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 여자가 정말로 죽은 건 아닐까? 그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건. 목요일 아침 정숙은 경찰서에 찾아갔다. 형사과. 담당 형사는 40대 후반의 강 형사였다. 신고하시려고요? 네. 1203호에서 사람이 사라졌어요. 이수진이라는 여자요. 정숙은 신분증을 내밀었다. 강 형사는 신분증을 받아들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죠? 쓰레기통에서요. 버려져 있었어요. 버려져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그 여자는 어제부터 안 보여요. 남편은 지방 갔다고 하는데 새벽에 큰 가방을 차에 싣고 나가는 걸 봤어요. 강 형사는 메모를 했다. 가방이요? 네. 사람 들어갈 만한 크기였어요. 그게 여행 가방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왜 신분증을 버렸겠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강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정숙은 안도했다. 드디어 누군가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강 형사에게 전화가 왔다. 사모님 확인해 봤는데요. 이수진 씨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전화 받았어요. 네?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 멀쩡하다고요. 하지만 그리고 신분증은 재발급 받으려고 버린 거래요. 낡아서. 사모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분명히. 과도한 추측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정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수진이 전화를 받았다고. 말이 안 된다. 그날 밤 정숙은 1203호 남자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복도를 봤다.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정숙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1203호 문 앞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남편이 남긴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딸깍. 문이 열렸다. 정숙은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다. 살 냄새가 나지 않았다. 안방으로 갔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다. 화장대도 깨끗했다. 여자가 쓰던 화장품은 하나도 없었다. 옷장을 열었다. 남자 옷만 걸려 있었다. 이상해. 정숙은 베란다로 갔다. 그곳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바닥에 갈색 얼룩. 정숙은 손가락으로 만져봤다.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냄새. 피냄새였다.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정숙은 얼어붙었다. 남자가 돌아온 것이다. 누구야? 정숙은 베란다 창문으로 탈출했다. 난간을 붙잡고 자기 집 베란다로 건너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정숙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숨소리만 들렸다. 여자의 숨소리. 누구세요? 수진 씨예요? 살려주세요. 가느다란 목소리.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정숙은 온몸이 떨렸다. 수진은 살아있었다. 어딘가에 갇혀 있었다. 금요일 아침 정숙은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어젯밤 받은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살려주세요. 그 절박한 목소리. 정숙은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발신 번호는 10-4782-XXXX.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다시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거나 수신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자동응답만 나왔다. 어디서 전화한 걸까? 정숙은 경비실로 내려갔다. 아침 근무 중인 박 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저기요, CCTV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박 씨는 난색을 표했다. 무슨 일이세요? 또 1203호 때문인가요? 네. 어제 새벽 영상 좀 봐야 해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주민 사생활 침해예요. 제발요. 5분만요. 박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잠깐만요. 근데 이거 문제 생기면 저도 곤란해요. 모니터에 어제 새벽 2시 영상이 재생됐다. 지하 주차장 CCTV. 1203호 남자가 큰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이 나왔다. 정숙이 기억하는 그 장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방이 너무 커요. 여행 가방 아닌가요? 아니에요. 모양이 이상해요. 그리고 저기. 정숙은 화면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가방 밑부분. 뭔가 삐져나와 있었다. 천조각 같았다. 노란색 천. 이수진 씨가 입고 있던 옷이에요. 노란색 원피스. 박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요. 잘 안 보이는데요. 다른 날 것도 볼 수 있을까요? 그 전날, 그 전전날 것도. 박 씨는 마지못해 일주일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보여줬다. 정숙은 집중해서 화면을 봤다. 그리고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1203호 남자는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차를 몰고 나갔다. 그리고 1시간 후 돌아왔다.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상하지 않아요? 매일 새벽에 어디 가는 거예요? 야간 근무자일 수도 있죠. 근무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은 계속 영상을 봤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일주일 전 수요일 새벽. 남자가 차를 몰고 나갈 때 조수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다. 여자였다. 이수진이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남자 혼자였다. 여기 봐요. 나갈 땐 둘이었는데 돌아올 땐 혼자예요. 박 씨는 화면을 자세히 봤다. 정말이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수진 씨를 본 적 없어요. 이거 명백한 증거예요. 박 씨는 당황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 했는데 안 믿어줬어요. 이 영상을 복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허가 없이는. 제발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박 씨는 고민하다가 USB를 꺼냈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USB를 받아들고 집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1203호 남자와 마주쳤다. 남자는 정숙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산책 다녀왔어요. 요즘 자주 경비실에 가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긴장했다. 아니에요. 그냥 택배 확인하러. 아, 그러시구나. 저도 택배 기다리는 게 있어서요.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함께 내렸다. 남자가 먼저 1203호로 들어갔다. 정숙은 문을 닫으려다가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나왔어. 정숙은 깜짝 놀랐다. 집에 누군가 있다는 얘기였다. 수진이 돌아온 걸까? 정숙은 벽에 귀를 대고 들었다. 남자의 목소리만 들렸다. 오늘도 조용히 있어. 알았지? 대답은 없었다. 남자가 혼잣말하는 것 같았다. 오후 정숙은 인터넷 카페에 갔다. 아파트 주민 카페. 은빛 아파트 소통방. 거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1203호 관련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수진 씨를 본 분 계신가요? 5분 후 댓글이 하나 달렸다. 또 그러시네요. 그냥 남의 일에 신경 끄세요. 정숙은 당황했다. 또라는 말은 정숙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다른 댓글이 달렸다. 그 집은 원래 말 많은 집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전에도 사건 있었던 집 아닌가요? 정숙은 마지막 댓글에 주목했다. 예전에도 사건이라니? 정숙은 카페 검색창에 1203호를 쳤다. 2년 전 게시글이 나왔다. 1203호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 분 있나요? 저도 들었어요. 여자 비명 소리. 경찰 와도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그 후로 그 집 사람들 이사 갔어요. 정숙은 소름이 돋았다.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였다. 더 검색해보니 3년 전, 4년 전 글도 있었다. 모두 같은 내용. 여자 울음소리, 비명, 경찰 신고, 그리고 이사. 뭔가 패턴이 있어. 정숙은 카페 운영자에게 쪽지를 보냈다. 1203호 예전 세입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답장이 왔다.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정숙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부동산. 이 아파트 분양한 부동산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정숙은 오후 3시에 은빛 부동산을 찾아갔다. 사장은 50대 여자였다. 어떻게 오셨어요? 1203호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거기 무슨 문제 있어요? 예전 세입자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리기 어려운데요. 제발요. 중요한 일이에요.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그 집은 우리도 곤란한 집이에요. 무슨 뜻이죠? 세입자가 자꾸 바뀌어요. 3개월 길어야 6개월 살다가 나가요. 다들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밤에 잠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집주인은 누구예요? 그게 집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지금 집주인은 외국에 있어요. 연락도 잘 안 돼요. 이번 세입자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직접 찾아와서 계약했어요. 현금으로 1년치 한 번에 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정숙은 더 물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김영민인가? 잠깐만요. 사장은 계약서를 뒤적였다. 아, 여기. 김영호예요. 김영호. 정숙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남편의 유품을 뒤졌다. 오래된 앨범, 서류, 편지들. 그리고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남편의 일기장 같았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다. 20년 전 일기.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었다. 오늘 영호를 만났다. 많이 컸다. 이제 대학생이라니. 정숙의 손이 떨렸다. 영호. 김영호. 설마. 다음 페이지에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남편과 젊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 그 남자는 1203호 남자였다. 정숙은 주저앉았다.
1203호 남자는 남편의 아들이었다. 숨겨둔 아들. 어떻게? 그날 밤 정숙은 다시 벽에 귀를 댔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당신한테도 이랬을까? 엄마를 이렇게 괴롭혔을까? 정숙은 숨이 막혔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돼. 나는 숨기지 않아. 나는 끝을 볼 거야. 무슨 뜻일까? 정숙은 두려웠다. 새벽 2시 정숙의 베란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누군가 밖에 있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베란다로 갔다. 창문 밖에 그림자가 있었다. 정숙은 비명을 지르려다 참았다. 그림자는 옆집 베란다에서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남자였다. 1203호 남자. 그는 정숙의 베란다로 넘어오려 하고 있었다. 정숙은 황급히 창문을 잠갔다. 남자가 유리를 두드렸다. 문 열어요. 싫어요. 왜 여기 올라와요? 얘기 좀 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남자는 웃었다. 경찰? 경찰은 안 와요. 이미 다 얘기했거든요.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하지만 남자는 그냥 웃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30분 후에 왔다. 강 형사였다. 무슨 일이세요? 옆집 남자가 제 베란다로 침입하려고 했어요. 침입이요? 네, 벽을 타고 올라왔어요. 강 형사는 베란다를 확인했다. 발자국 같은 건 없는데요. 분명히 봤어요. 사모님,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제 말 안 믿는 거예요?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수진 씨가 직접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멀쩡하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정숙은 USB를 꺼냈다. 이거요. CCTV 영상이에요. 강 형사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영상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냥 여행 가는 거 아닌가요? 여행 갔으면 왜 안 돌아와요? 곧 돌아올 거 아닐까요? 정숙은 답답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강 형사가 떠난 후 정숙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때 문자가 왔다.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발신자는 김영호. 1203호 남자였다. 정숙은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토요일 아침 정숙은 강 형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에 강민수 형사를 검색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다. 3년 전 표창장 받은 기사, 5년 전 사건 해결한 기사. 평범한 경력이었다. 하지만 SNS를 검색하자 이상한 게 나왔다. 동네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 2주 전에 올라온 사진. 거기에 강 형사와 김영호가 함께 술 마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둘은 친해 보였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 정숙은 댓글을 확인했다. 단골 손님들이네요. 자주 보는 얼굴들. 정숙은 그 카페 위치를 확인했다. 아파트에서 500m 거리. 온다방. 오후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점심 식사 후 정숙은 온다방을 찾아갔다. 조용한 카페였다. 주인은 30대 여자였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정숙은 카페 안을 둘러봤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 그 중에 강 형사와 김영호가 찍은 사진도 있었다. 저기, 저 사진 속 사람들 자주 와요? 주인이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요. 친한 사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알고 지냈대요? 글쎄요. 작년부터인가? 강 형사님이 김영호 씨를 데려왔어요. 형제 같다고 하던데. 형제요? 네, 되게 친하더라고요. 김영호 씨가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무슨 고민이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여자 문제요. 부인이 바람 피웠다나?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정숙은 귀가 번쩍 뛰었다. 부인이 바람을 폈다고요? 네.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안 해준대요. 법적 조치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수진이 바람을 폈다는 게 사실일까? 아니면 김영호의 거짓말일까? 그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같이 온 적 있나요?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조용하고 말이 없던데요. 근데 요즘엔 안 보이네요. 정숙은 휴대폰으로 이수진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람인가요? 주인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분이에요. 되게 불안해 보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한 달 전쯤? 그때도 혼자 왔었어요.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울었다고요? 네. 제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 뒤로 안 봤어요. 정숙은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이수진은 남편에게 통제받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강 형사는 김영호의 편이었다. 카페를 나온 정숙은 경찰서로 갔다. 하지만 강 형사 대신 다른 형사를 찾았다. 젊은 오 형사였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실종 신고하러 왔어요. 이수진이라는 사람이요. 정숙은 신분증 사진과 CCTV 영상, 그리고 카페 주인의 증언을 정리해서 설명했다. 오 형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강 형사님께서 이미 확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강 형사님이 김영호 씨와 친한 사이예요. 이거 보세요. 정숙은 카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여줬다. 오 형사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관계네요.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오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실종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정숙은 안도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숙이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 잠그고 나왔는데.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집안이 뒤죽박죽이었다. 서랍은 열려 있고 옷장도 엉망이었다. 누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도둑이 들었나? 하지만 귀중품은 그대로였다. TV, 노트북, 현금.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았다. 정숙은 깨달았다. USB. 그들이 CCTV 영상을 찾고 있었던 거다. 다행히 USB는 정숙이 가지고 다니고 있었다. 정숙은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왔지만 지문도 없고 CCTV도 없어서 범인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 창문마다 커튼을 쳤지만 불안했다. 새벽 1시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또 숨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하세요. 당신도 다칠 수 있어요. 누구세요? 김영호 씨예요?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전화가 끊겼다. 정숙은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그래서 협박하는 거다. 월요일 아침 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김영호 씨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김영호라는 이름이 가명이에요. 네? 호적에 김영호라는 사람은 없어요. 1203호 계약서의 신분증도 위조된 거예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진짜 이름은 뭐예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범죄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수진 씨는요? 그것도 이상해요. 이수진 씨 휴대폰은 일주일 전부터 꺼져 있어요. 그런데 강 형사님께서 통화했다고 하신 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강 형사님 조사 중입니다. 정숙은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커졌다는 걸 알았다. 강 형사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사모님 조심하세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은 불안했다. 김영호는 가짜 신분, 강 형사는 공범, 그리고 이수진은 실종. 오후 정숙은 아파트 주민 몇 명을 만났다.
1204호 김씨 부부, 1205호 노부부. 그들에게 김영호에 대해 물었다. 김영호 씨 아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김씨 부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조용한 사람 같던데요. 혹시 이상한 거 본 적 없어요? 이상한 거요? 예를 들어, 여자 울음소리 같은 거. 김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들으셨죠?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김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들었어요. 하지만,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 집에서 문제 생기면 신고한 사람들이 협박받았어요. 그래서 다들 입 다물었어요. 정숙은 소름이 돋았다. 협박이요? 누가 협박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고한 사람들이 이사 가거나 사고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고요? 김씨 부인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정숙은 1205호 노부부도 찾아갔다. 처음엔 문을 안 열어주더니 정숙이 계속 부탁하자 할아버지가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1203호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 집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희 딸이 그 집 때문에 죽었어요. 정숙은 숨이 멎었다. 네? 5년 전이에요. 딸이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 듣고 신고했어요. 그 다음날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게 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린 알아요. 누군가 밀었다는 걸. CCTV도 그날만 고장났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우린 아무 말도 안 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정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5년 전에도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1203호와 연관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다. 은빛 아파트 사고사. 5년 전 기사가 나왔다. 은빛 아파트 12층 계단에서 30대 여성 추락사. 경찰은 사고로 결론. 하지만 댓글에는 의혹이 가득했다. CCTV 왜고장? 타살 아니냐? 진상 밝혀라. 정숙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1203호 관련 신고를 한 주민이 차 사고로 죽었다. 그것도 CCTV 없는 곳에서. 이건 조직적이야. 정숙은 깨달았다. 1203호는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었다. 그리고 경찰도 연루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오 형사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제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정숙은 5년 전 사고, 3년 전 사고,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을 모두 설명했다. 오 형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사건이네요. 사모님, 혹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어요? 왜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사모님을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이수진 씨를 찾아야 해요. 저희가 찾을게요. 사모님은 일단 안전을 확보하세요. 정숙은 고민했다. 피신하면 이수진을 구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목숨도 중요했다. 새벽 2시 정숙은 결심했다. 아들 집으로 가기로. 짐을 쌌다. 중요한 서류, USB 증거들. 하지만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서 있었다. 정숙은 숨을 죽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한밤중에 정숙은 문구멍으로 밖을 봤다. 김영호였다. 아니, 가짜 김영호. 문 열어요. 얘기 좀 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경찰한테 다 얘기했죠? 괜한 짓 하셨어요. 가세요. 안 그러면 소리 지를 거예요.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안 와요. 다들 알잖아요. 관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하지만 남자가 말했다. 전화해봤자 소용없어요. 강 형사님이 받을 테니까. 정숙은 절망했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니. 당신 남편 알아요. 박종수. 제 아버지였죠. 정숙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당신 남편이 제 아버지예요. 숨겨둔 아들. 전 사생아였어요.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게 무슨. 아버지는 절 버렸어요. 그리고 당신과 행복하게 살았죠. 전 평생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복수예요. 아버지가 못 받은 벌을 당신이 받는 거예요.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이수진 씨는 뭐예요? 왜 그 여자를 괴롭혀요? 그 여자가 당신 남편의 정부 딸이라는 거 알아요? 정숙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이수진의 어머니가 당신 남편의 또 다른 여자였어요. 전 이수진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고 나를 떠나려 했죠. 그래서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가둬뒀어요. 영원히. 정숙은 소름이 돋았다. 어디에 가둔 거예요? 가까운 곳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쾅쾅쾅. 정숙은 뒤로 물러섰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봐요. 아주머니.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남편 때문이었다. 남편의 과거가 지금 자신을 덮치고 있었다. 화요일 아침 정숙은 한숨도 못 자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김영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의 사생아. 정부의 딸.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 정숙은 남편의 유품을 다시 뒤졌다.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오래된 상자 속에서 편지 묶음을 발견했다. 여자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 종수 씨, 영호가 이제 5살이 됐어요. 언제쯤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건가요? 또 다른 편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영호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마지막 편지는 20년 전 것이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호는 평생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버려진 기억을. 정숙은 눈물이 났다.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리고 또 다른 상자에서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여자와 아기. 뒷면에 수진 엄마와 수진이 1995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수진. 정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남편은 2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 한 명에게선 영호가, 다른 한 명에게선 수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나 결혼했고 이제 이런 비극이. 정숙은 오 형사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정숙은 편지와 사진에 대해 설명했다. 오 형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럼 동기가 명확해지네요. 복수였던 거군요. 이수진 씨를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요. 1203호 수색영장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숙은 조바심이 났다. 오후까지 기다리면 늦을 수도 있었다. 점심때 정숙은 1203호 문 앞에 섰다. 조용했다. 혹시 비어있는 건 아닐까?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여전히 조용했다. 정숙은 남편의 만능 열쇠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하지만 이번엔 열쇠가 맞지 않았다. 자물쇠를 교체한 것 같았다. 어떻게 하지? 정숙은 베란다로 갔다. 옆집 베란다와의 거리는 약 1m. 위험했지만 건너갈 수 있었다. 정숙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움직였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겨우 옆집 베란다에 도착했다. 창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창문이라 틈이 있었다. 정숙은 드라이버를 꺼내 창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다. 정숙은 거실을 살폈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살 냄새가 나지 않았다. 안방으로 갔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두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흔적은 없었다. 화장품도 옷도 아무것도. 어디에 숨긴 거지? 정숙은 방방마다 확인했다. 작은 방, 화장실, 다용도실. 모두 비어 있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다.
안방 벽. 다른 벽과 색이 달랐다. 최근에 새로 칠한 것 같았다. 정숙은 벽을 두드렸다. 똑똑. 빈 공간 같은 소리. 정숙은 더 자세히 살폈다. 벽 아래쪽에 작은 틈이 있었다. 마치 문처럼. 설마. 정숙은 벽을 밀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곳을 눌러봤다.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벽 옆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를 들어 올리자 뒤에 버튼이 있었다. 정숙은 숨을 고르고 버튼을 눌렀다. 치익. 벽이 열렸다. 비밀 공간이었다. 안은 어두웠다. 정숙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좁은 공간. 그리고 그곳에 여자가 있었다. 이수진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발이 묶여 있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정숙은 비명을 참으며 달려갔다. 수진 씨, 수진 씨. 이수진은 의식이 없었다. 맥박을 확인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다. 정숙은 재갈을 풀고 묶인 끈을 풀었다. 이수진의 몸은 차가웠다. 수진 씨, 정신 차려요. 정숙은 이수진을 흔들었다. 천천히 이수진의 눈이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정숙을 보자 눈물이 흘렀다. 살려 주세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경찰 부를게요. 정숙은 112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정숙은 이수진을 일으켰다. 일어나요. 나가야 해요. 하지만 이수진은 힘이 없었다.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걷지 못했다. 정숙은 이수진을 부축해 베란다로 갔다. 하지만 남자가 안방으로 들어왔다. 김영호였다. 그는 정숙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대단하시네요. 비켜요. 경찰 불렀어요. 경찰은 안 와요. 아까 말했잖아요.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정숙은 이수진을 끌고 베란다로 나갔다. 하지만 난간까지 물러서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이제 끝이에요. 아주머니도 이수진도. 남자가 손을 뻗었다. 정숙은 소리쳤다. 왜 이래요? 당신 아버지의 잘못이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에요? 아버지의 잘못은 당신이 같이 져야죠. 당신도 공범이에요. 몰랐다고 발 뺄 순 없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그게 더 화나요. 당신은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존재조차 몰랐잖아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 평생 그림자였어요.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당신은 그 고통을 알아요? 정숙은 할 말이 없었다. 남편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복수하는 건 잘못됐다. 수진 씨는 무슨 죄예요? 그 애도 피해자잖아요. 수진은 배신자예요. 진실을 알고 저를 떠나려 했어요. 사랑한다면서 저를 버렸어요. 아버지처럼. 그건 수진 씨의 선택이에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선택의 문제예요. 웃기지 마세요.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왔다. 정숙은 더 물러섰다. 난간이 삐걱거렸다. 12층. 떨어지면 죽는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오 형사였다. 그 뒤로 경찰 몇 명이 따라 들어왔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들었다.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은 이미 죽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 이수진을 봤다. 이수진은 정숙의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 맥박을 확인했다. 뛰지 않았다. 안 돼. 정숙은 이수진을 흔들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경찰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구급차를 불렀다. 남자는 비웃었다. 소용없어요. 약을 먹였거든요. 1시간 전에. 해독제 없으면 못 살아요. 해독제가 어디 있어? 말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오 형사가 남자를 체포했다. 하지만 정숙은 이수진을 내려다보며 울었다. 늦었다.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구급차가 도착했다. 이수진을 실어 갔다. 하지만 희망은 희박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남편 때문이었다. 남편의 과거가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숙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날 정숙은 깨달았다. 남편과의 행복한 삶이 사실은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구급차가 떠난 후 정숙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 형사는 정숙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사모님 덕분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남자의 말대로라면 해독제 없이는 살 수 없을 터였다. 오후 정숙은 병원으로 갔다. 중환자실. 이수진은 의식불명 상태였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독극물이 체내에 퍼졌습니다. 어떤 약물인지 확인하는 중인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살 수 있나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이수진을 봤다. 창백한 얼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 너무나 안쓰러웠다. 경찰서로 돌아온 정숙은 김영호 조사를 참관하고 싶다고 했다. 오 형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정숙의 간청에 허락했다. 조사실. 김영호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다. 해독제 어디 있어? 말했잖아요. 없어요. 거짓말이야. 약을 먹였으면 해독제도 준비했을 거 아냐? 왜 준비했겠어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는걸. 정숙은 유리창 너머에서 주먹을 쥐었다. 오 형사가 다시 물었다. 왜 이수진 씨를 죽이려 한 거야?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한다면서 왜 죽여? 제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이죠. 넌 미쳤어. 김영호는 웃었다. 미쳤죠. 어릴 때부터 미쳤어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어머니는 술에 취해 저를 때리고. 정상일 수가 없죠.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순 없어. 죄 없어요? 이수진도 박정숙도 다 공범이에요. 제 인생을 망친 공범. 오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강민수 형사와는 무슨 관계야? 친구요. 고등학교 동창. 제 사정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죠. 그래서 사건을 묵인해 준 거야? 네. 그 친구도 불행했거든요. 우린 서로 이해했어요. 정숙은 조사실을 나왔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강 형사 역시 체포되어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받고 있었다. 저녁 정숙은 다시 1203호를 찾았다. 경찰 봉쇄선이 쳐져 있었지만 오 형사의 허락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벽 속의 비밀 공간. 정숙은 그곳을 자세히 살폈다. 좁은 공간 2평도 안 되는 곳. 이수진은 여기에 얼마나 갇혀 있었던 걸까? 바닥에는 이수진의 흔적들이 있었다. 손톱 자국, 피 묻은 천, 물병 몇 개. 그리고 벽에 새겨진 글씨들. 엄마 보고 싶어. 누가 구해줬으면. 살고 싶어. 제발.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이수진은 여기서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구석에서 작은 공책을 발견했다. 이수진의 일기였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10월 15일. 오늘 영호가 진실을 말했다. 우리가 남매라고. 아버지가 같다고. 믿을 수 없었다.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0월 17일. 헤어지자고 했다. 영호가 울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근친. 이건 잘못된 거다. 10월 20일. 영호가 이상해졌다. 집에 가둔다. 나가지 못하게 한다. 무섭다. 10월 23일. 벽 속에 갇혔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누가 구해줬으면. 10월 30일. 울음소리를 들어줬으면. 옆집 할머니가 들어주는 것 같다. 제발. 구해줘. 마지막 날짜는 며칠 전이었다. 그 후로는 글이 없었다. 정숙은 일기를 가슴에 안았다. 들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보호자시죠?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어요. 빨리 오세요. 정숙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이수진은 눈을 뜨고 있었다. 약했지만 살아있었다. 수진 씨. 이수진은 정숙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감사해요. 구해줘서. 아직 안심하면 안 돼요. 독이. 알아요. 하지만 말해야 해요. 진실을. 이수진은 힘겹게 말했다. 영호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영호를 도운 사람. 누구예요? 이수진은 숨을 헐떡였다. 박종수. 정숙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이수진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장례식. 가짜였어요. 남편분은 숨어 있어요. 정숙은 현기증이 났다. 왜 그런 짓을? 영호를 돕기 위해서. 아들이니까. 이수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이수진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정숙은 복도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장례식이 가짜였다고. 말도 안 됐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장례식 때 관을 열어보지 못했다. 화장도 급하게 진행됐다. 유골도 제대로 확인 못했다. 설마. 정숙은 오 형사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제 남편 사망신고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혹시 가짜일 수도 있어요. 오 형사는 놀란 목소리였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10분 후 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강민수 형사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그 의사도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정숙은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다. 남편 김영호 강 형사 의사. 모두 한패였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요. 수사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안전한 곳으로. 아니에요. 제가 직접 찾을 거예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편의 유품을 다시 뒤졌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서재 책장 뒤에서 오래된 열쇠를 발견했다. 작은 열쇠. 어디에 쓰는 걸까? 정숙은 열쇠를 들고 집안을 살폈다. 현관, 거실, 안방. 맞는 자물쇠가 없었다. 그러다 베란다 창고를 발견했다.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열쇠를 꽂았다. 딸깍. 열렸다. 창고 안에는 상자들이 있었다. 정숙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다. 계약서, 통장, 여권. 그리고 최근 날짜의 비행기 티켓. 서울 마이너스 방콕. 3일 후 출발. 정숙은 깨달았다. 남편은 도망갈 계획이었다. 모든 게 끝나면 해외로 도망갈 계획. 또 다른 상자에서 사진을 발견했다. 최근 사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 젊은 여자였다. 뒷면에 민지와 함께 2024라고 쓰여 있었다. 정숙은 온몸이 떨렸다. 남편은 죽은 척하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던 거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 정숙은 숨을 죽였다. 발소리. 익숙한 발소리. 거실로 나가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정숙은 비명을 삼켰다. 남편이었다. 박종수.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오랜만이야. 여보. 남편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정숙이 알던 미소가 아니었다. 차갑고 무섭고 낯선 미소였다. 당신, 살아있었어.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내가 여기까지 알아낼 줄은 몰랐거든. 정숙은 뒤로 물러섰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짐이 됐으니까. 너도 영호도.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었어. 사람을 짐이라고 해요? 그래, 짐이야. 평생 짊어진 무거운 짐.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다.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다. 칼이었다. 이제 진짜 끝을 내야겠어.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 정숙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편이 칼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오 형사와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경찰이다. 무기 버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체포됐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평생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오 형사가 정숙을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형사님. 어떻게? 이수진 씨가 깨어나서 다 얘기했어요. 박종수 씨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급히 왔습니다. 정숙은 이수진에게 감사했다. 죽어가면서도 진실을 말해준 그녀에게. 남편은 끌려가면서 정숙을 돌아봤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정숙은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결혼, 사랑, 행복. 다 거짓이었다. 벽 너머는 조용했다. 더 이상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의 귓가엔 여전히 그 소리가 맴돌았다. 살려주세요. 정숙은 창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숨겨진 절망의 소리.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이수진의 병상을 매일 찾았다. 이수진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기적이라고들 했다. 오늘은 좀 어때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덕분에. 무슨 덕분이에요? 제가 늦었는걸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정숙은 이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저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혼자 살기 외로웠거든요. 이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요? 네.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박종수와 김영호는 각각 살인미수,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강민수 형사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첫 공판날 정숙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이수진도 함께였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엔 희망이 있었다. 박종수가 증인석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박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약했습니다.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젊었을 때 두 여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 명에게서 영호가, 다른 한 명에게서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김영호가 복수를 계획한 겁니까? 네. 영호는 평생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만나 사랑했지만 근친이라는 걸 알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고인은 죽은 척 했습니까? 영호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호가 수진을 감금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왔습니다. 아들이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가 정숙을 불렀다. 피해자 박정숙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숙은 일어섰다. 네. 정숙은 남편을 똑바로 봤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당신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의 과거가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영호, 수진 그리고 저까지. 모두 당신 때문입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제대로.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박종수는 징역 15년, 김영호는 징역 20년, 강민수는 징역 7년. 재판이 끝나고 정숙과 이수진은 법원을 나왔다. 밖은 맑은 날씨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야죠. 우리.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 달 후 정숙은 1203호를 정리했다. 비밀 공간의 벽을 허물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새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마지막으로 벽에 손을 댔다. 이제 편히 쉬어요. 더 이상 울음소리는 없을 거예요. 정숙은 이사갈 준비를 했다. 이수진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너무 많은 상처를 담고 있었다. 이사 가는 날 정숙은 마지막으로 베란다에 섰다. 옆집 베란다를 봤다. 이수진이 갇혀있던 곳, 울음소리가 들렸던 곳. 안녕. 정숙은 현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 도착하자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네. 가요. 두 사람은 아파트를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은빛 아파트 12층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경비실에 전화했다. 저기요, 옆집에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요? 여자 우는 소리요. 계속 울어요. 경비는 고개를 가웃했다. 옆집은 비어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들려요. 벽 너머에서. 경비는 한숨을 쉬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1203호를 확인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집.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새벽 3시. 1203호 옆집 부부는 다시 소리를 들었다. 여자의 흐느낌. 그리고 낮은 중얼거림. 왜? 나를 버렸어. 부인은 남편을 흔들었다. 여보, 들려요? 저 소리? 무슨 소리? 울음소리요. 남편은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당신만 듣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부인은 벽에 귀를 댔다. 울음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누군가 벽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여기. 누가 있어요? 부인은 벽을 두드렸다. 톡톡톡. 그러자 벽 너머에서 똑같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톡톡톡.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다. 다음 날 그 부부는 이사를 결정했다. 이 집은 뭔가 이상해요. 못 살겠어요. 그리고 1203호는 다시 공실이 됐다. 6개월 후 정숙은 새 동네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이수진은 완전히 회복했고 작은 꽃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숙은 종종 꽃집을 도와주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은빛 아파트 소식이 나왔다. 은빛 아파트 12층 1203호에서 또다시 이상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세입자들이 여자 울음소리를 들었다며 단기간에 이사를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이 정숙에게 물었다. 할머니, 저거 우리가 살던 집 아니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요.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나 봐요. 정숙은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다. 어쩌면 그곳엔 정말 뭔가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미안해.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어떤 울음소리는 영원히 메아리친다는 걸. 그날 밤 정숙은 꿈을 꿨다. 1203호의 벽 앞에 서 있는 꿈. 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없었다. 정숙은 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모두 끝났어요. 편히 쉬어요. 울음소리가 천천히 멎었다. 그리고 마지막 속삭임. 고마워요. 정숙은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옆방에서 이수진이 자는 숨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정숙은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멀리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날 은빛 아파트 1203호는 완전히 비었다. 더 이상 누구도 이사 오지 않았다.
부동산에서는 그 집을 사고 물건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다. 새벽 3시쯤 되면 12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고.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여자의 울음소리. 왜? 나를 버렸어. 그 소리는 밤마다 메아리 쳤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서. 아무도 열지 않는 문 너머에서. 그리고 정숙은 알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이수진의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것은 버려진 모든 사람들의 울음이었다. 사랑받지 못한 영호의 울음. 책임지지 않은 남편의 죄책감. 몰랐던 정숙의 후회. 모두의 울음이 그 집에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은빛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203호를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벽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지었다. 비밀 공간의 흔적도 완전히 지웠다. 공사 중에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 벽 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여자의 유골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유골은 20년도 더 된 것이었다. 목걸이의 주인은 김영호의 어머니. 박종수의 옛 애인이었던 그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20년 전에 이 벽 속에서 죽었다는 거야? 네.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종수를 다시 조사했다. 박종수는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다. 그 여자가 영호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냐? 네. 이 집에서. 그리고 벽 속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호는 알고 있었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10년 전쯤. 그때부터 영호가 복수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20년 전 박종수는 영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벽에 숨겼다. 그 집은 그때부터 저주받았다. 죽은 여자의 원혼이 밤마다 울었던 것이다. 그리고 영호는 그 진실을 알고 복수를 시작했다. 아버지를 닮아 사랑하는 여자를 같은 방식으로 가뒀던 것이다. 벽 속에. 정숙은 이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충격이었다. 자신이 살던 집, 자신이 걸어다니던 그 공간 아래에 시신이 있었다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진짜 끝난 거겠지.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응. 아무것도 몰랐어. 그게 더 슬픈 일이야. 정숙은 창밖을 봤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인자였어. 함께 산 40년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거야. 하지만 할머니 잘못은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죄책감은 남아. 이수진은 정숙을 껴안았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박종수는 추가로 살인죄로 기소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영호도 추가 혐의로 형량이 늘어났다. 그리고 영호의 어머니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렀다. 정숙과 이수진도 참석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미안해요. 몰라서. 정숙은 무릎을 꿇고 절했다.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은빛 아파트 1203호에서 마지막 현상이 일어났다. 새벽 3시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그리고 한 여자의 형체가 창가에 나타났다. 그녀는 밖을 바라봤다. 오랜 시간 갇혀있던 영혼. 이제야 자유로워진 영혼.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다. 다음 날부터 1203호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울음소리도 발소리도 아무것도.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행복한 신혼부부였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 집의 끔찍한 역사를.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 매일 밤 울렸던 그 울음소리를. 누군가의 절규를. 숨겨진 진실을. 2년 후 정숙은 책을 한 권 출간했다. 제목은 벽 너머의 울음소리 마이너스 어느 여자의 증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정숙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리고 묻혀진 진실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수진은 책 출간 기념회에서 말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정숙 할머니 덕분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합니다. 숨겨진 학대, 감금된 영혼들을 구하려 합니다. 이수진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시작했다. 정숙도 함께 봉사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바꿨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센터를 찾아왔다. 저, 도움이 필요해요. 남편이 저를 가둬요. 밤마다 울어요. 아무도 제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이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듣고 있어요. 이제 안전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악몽은 끝났다. 하지만 그 경험은 선물이 됐다.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는 힘. 그날 밤 정숙은 다시 꿈을 꿨다. 1203호 앞에 서 있는 꿈. 하지만 이번엔 울음소리가 아니라 노랫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평화로운 노래.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나왔다. 영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저를 기억해줘서. 그리고 제 아들을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해하려 노력할게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정숙은 눈을 떴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이수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 센터 가는 날이에요. 응, 알아. 금방 갈게. 정숙은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새들이 지저귀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그리고 멀리 은빛 아파트 방향을 바라봤다. 이제는 평범한 아파트였다. 더 이상 저주받은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갇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수진아, 가자.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 벽 너머의 울음소리는 이제 멈췄다. 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경고처럼, 교훈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가두지 말 것.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묻지 말 것. 무지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울음소리에 귀 기울일 것. 매일 밤 어딘가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 당신은 들을 것인가? 10년 후. 은빛 아파트 1203호는 이제 평범한 가족이 살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한 집. 정숙은 85세가 됐다. 여전히 건강했고 이수진과 함께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을 구했다. 어느 날 한 TV 프로그램에서 정숙을 인터뷰했다. 그때 일을 후회하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경험이 저를 만들었어요. 고통이 있었지만 의미도 있었어요. 남편을 용서했나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용서. 그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놓아줬어요. 증오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제가 더 아프니까요. 이수진 씨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수진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다. 정숙은 할머니가 된 셈이었다. 할머니, 손자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우리 사랑이. 언제 올 건데? 주말에 올 거예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가족. 진짜 가족을 얻었다. 그날 밤 정숙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칩니다. 10년간의 기록. 악몽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나는 이야기. 누군가 이 일기를 읽는다면 기억해 주세요.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도움의 손을 내미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매일 밤 울리던 누군가의 울음소리. 이제는 멈췄지만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그런 울음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영호의 어머니가 이수진이 울던 그 영혼이
모든 희생자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기를. 정숙은 기도했다. 그리고 불을 껐다. 마지막 새벽이 밝아왔다.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의 새벽이.